어느새 시간이 됐네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2023년 제5차 인문관통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인문관통은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인문학적 지식 제공과 담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해서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고찰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기여의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요. 이런 인문관통 모임에 멀리서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장을 찾지 못하고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유튜브로 이 행사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해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주제 강연, 지정토론, Q&A 그리고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체 2시간 정도 진행되는 이 행사에 앞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께서 먼저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혜구입니다. 2023년 올해 5번째 인문관통은 물에 관한 것으로서 물 왜 인문학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강연자는 LH에 근무하시면서 30여 년간 물에 관해 연구해왔던 최종수 박사님이십니다. 또한 이에 대한 토론은 한국환경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의 안종호 본부장님이 맡아주셨고, 사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이신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박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인간이 우주의 한 행성인 지구의 표면에서 살아가는 존재라 생각합니다. 즉 인간은 지구의 표면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특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인간은 그 환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환경 중에서 대기와 물은 생명 유지를 비롯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화석 연료에 의존해 이루어졌던 그간의 산업화는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그럼으로써 물순환의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적정한 대기 온도와 안정적인 물의 순환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현재 이제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올해 여름도 그러했습니다. 극한 호우라는 평소 잘 듣지 못했던 표현이 보여주듯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고 30도 넘나드는 폭염도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도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일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주 발생할 것이며 그 강도 역시 매우 세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누군가의 말대로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기와 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대기와 물의 문제가 학문 구분상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우리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이름을 환경연구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환경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학문에 속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것은 자연현상에 관한 일이라, 대기와 이제 물이 자연현상에 관한 일이라 자연과학에 속한 듯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문학이자 사회과학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즉 인간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인문학이며 재 등을 통해 사회에 대해서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것은 사회과학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기와 물을 연구하는 환경학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무식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문학과 사회과학이자 동시에 자연과학의 융합 학문이 아닌가. 특히 물과 대기는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최종수 박사님은 물이 왜 인문학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물과 인간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대기와 물을 비롯한 자연 환경이 인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환경의 균형이 무너질 때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과 피해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한나스 온도는 30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강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2시 8분인데요. 지금부터 인문관통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문관통은 이사장님께서 이미 소개하신 것처럼 물, 왜 인문학이어야 하는가라는 게 주제인데요. 인문학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접점에서 물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발제는 LH 건설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이시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이신 최종수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간략하게 최 박사님 양력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박사님께서는 광원대학교 환경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요. 30년간 물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물박사입니다. 그렇다고 호락호락한 박사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물을 이용한 기후변화 적응 방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십니다. 간략하게 이력을 말씀드리자면 LH 토지주택연구원의 도시환경연구실장, 환경에너지연구단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을 비롯해서 환경부와 국토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정부의 물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물의 인문학 도서인 물은 비밀을 알고 있다. 호러물은 아닙니다. 이런 호러물 비슷하지만 결코 아닌 이런 책을 비롯해서 다양한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식 확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데일리의 물에 관한 알쓸 신잡 같은 칼럼을 다양하게 연재하시면서 시의성 높은 언론 기고를 통해서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죠. 우리 최종수 박사님 단상에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방금 전에 굉장히 거창하고 길게 소개받았던 최종수입니다. 소개할 때 이제 물박사라고 하니까 몇몇 분들이 이제 웃으셨는데요. 제가 만약 새를 연구해서 새 박사인데 여기에 새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웃지 않습니까? 꽃을 연구하면 꽃박사인데 꽃박사, 새 박사 뭐 그렇게 웃을 얘기가 아닌데 물박사라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 물박사 이렇게 이제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물을 연구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이제 참 혹시 레이저 포인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군요. 제가 놓쳤습니다. 네.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이제 물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그대로 투영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허접하다. 물에 물 탄 듯, 물 건너가다. 그 사람 물이야. 물주먹, 물수능, 물박사 이렇게 모든 게 물이 들어가는 순간 멀쩡하던 단어도 왠지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이제 물에 관한 오늘의 인문 관통이고요. 직관적으로 통찰하는 건데 문명과 인간과 문명을 직관적으로 관통하는 그 매체를 저는 물로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인문학 주제를 들고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인문학을 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는 수학 2를 풀었고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여기 어떤 분들은 이제 인문학의 특론 또는 언어학 특론 이런 거 배울 때 저는 공업 수학을 풀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야말로 공돌이였었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인문학을 들고 나온 이유는
한 꽤 오랜 기간 이제 물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도 연구자분들도 많고 관련 분야의 연구자이든 아니면 자기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시든 점점 이제 일이 깊어집니다. 사고든 또는 역할이든 모든 게 점점 깊어지는데 어느 시점쯤 되면 과연 어디까지 깊어져야 될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저는 들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난 들어가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제 돌아봤던 게 주변에 과연 나는 내가 배운 학문들을 어디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 쉽게 눈에 띈 게 바로 인문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문학을 그 내용으로 담고 와서 좀 담아 보려고 했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이제 인문학에 대한 생각을 조금 가졌던 얘기들을 여기 있는 분들하고 또는 유튜브에서 같이 하고 있는 분들하고 나눠봤으면 합니다. 제가 딱 두 분단이시네요. 두 분단을 나눠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건축학과 학과장님들이세요. 건축학과 학과장님들이고 건축학과의 지원자가 최근에 줄었습니다. 만일. 그래서 이제 워크숍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건축학과의 지원자를 늘릴 것인가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쪽에 있는 분단에 계신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시는가? 미국 국방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군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죠. 손을 드는 젊은이들이 많아야 군대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모병제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줄었습니다. 그럼 국방부에서 고민하겠죠.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은 늘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할 때 먼저 건축학과로 오면 어떤 답을 던지면 건축학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까요? 미국으로 먼저 건너가 볼까요? 미국 국방부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미군으로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답을 제가 대신해 드리면 건축학과에 이제 계시는 분들은 장학금을 많이 준다라든가 취업이 잘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건축학과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미군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은 미군에 지원하고 나면 월급도 많이 주고 복리후생도 좋아. 이런 얘기들을 하면 많이 올 것 같죠.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이제 취업 설명회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죠. 근데 이 방식들이 별로 효과를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 효과를 받는가 하면 2012년에 있었던 건축학 개론, 작년에 있었던 톰 크루즈 영화의 탑건 매버릭, 이 두 영화가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먼저 2012년 건축학 개론으로 가볼까요? 여기 대부분 건축학 개론 보셨죠? 보신 걸로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려면 선수 과목이 건축학 개론입니다. 건축학 개론에 보면 우리가 이제 건축학과의 지원자가 늘어나려고 그러면 장학금을 많이 준다든가 취업이 잘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건축학 개론이 2012년에 나온 다음에 이게 2012년 3월에 있었는데요. 2013년도 신입생을 뽑을 때 건축학과 커트라인이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제가 주변에 물어봤더니 2.5대 1의 경쟁률이었던 건축학과가 6.1대 1까지 올라갔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건축학 개론에서 영화 내용에는 취업이 잘 된다든가 장학금을 많이 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인공은 맨날 설계도면에 찌들려서 소파에서 자고 머리도 미처 못 감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다시 고객을 만나러 가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 건축학 개론을 본 사람들은 좀 멋있는데 나 건축학과 갈래 라고 하게 되고 탑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작년 영화죠. 탑건 2를 찍을 때 미 국방부에서 항공모함 2대를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영화 찍을 때 뭐 도와줄 거 없어? 항공모함 2대를 지원해 줍니다. 항공모함 2대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도 2대씩이나. 그럼 미 국방부에서나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항공모함 2대를 지원해 줄 정도로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만 결정이 가능한 일이죠. 그 결정은 언제 있었는가 하면 탑건 1이 나왔을 때. 탑건 1 영화가 끝난 다음에 건축학 개론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미 모병제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러고 나니까 미군에서 탑건 2를 찍을 때 이번에도 젊은이들이 늘어나겠구나. 그럼 우리가 뭔가 도와줘야지 라고 해서 탑건 2를 찍을 때 항공모함 2대를 지원해 주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한번 뭔가 주면 반드시 반대급부를 기대하게 되죠. 공짜로 주는 건 없습니다. 항공모함 2대를 주고 그다음 무슨 조건이 붙었는가 하면 여기가 영화관이라고 하면 영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엔딩 영상이 쭉 올라가고 나가면 바로 앞에 무슨 부스가 있는가 하면 미군 지원할 수 있는 신청서 쓰는 부스가 있습니다. 탑건 역시 멋있어 이러고 딱 나가서 그 뽕이 빠지기 전에 바로 지원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이 영화에도 보면 급여를 많이 준다든가 복리후생이 좋다든가 워라벨이 된다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절친 베스트 프렌드를 훈련 중에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영화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나 군대 지원할래. 이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저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물에 대한 연구든 해온 일이 대부분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의 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상수도가 어떻고 하수도가 어떻고 수질이 어떻고 물 부족이 어떻고 녹조가 어떻고 이것만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대한 얘기, 수질에 대한 얘기들을 잘 이해를 못하면 좀 더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나 보다. 한 가지 항목 분석하던 것, 10가지 항목 분석하던 걸 20개, 30개로 늘리고 0.1까지 분석하던 걸 0.01까지, 0.001까지 분석합니다. 그럼 믿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수돗물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드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수돗물은 수질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수질 항목을 늘리면 수돗물을 마시겠지라는 생각에 매년 수돗물 검사 항목을 늘립니다. 지금 66개 항목으로 올라왔고요. 서울시에 있는 아리수는 320개 항목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10개 항목씩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서울 시민들은 수돗물을 마시느냐? 안 마시죠. 몇 개 항목을 분석하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1000개 항목을 분석하더라도 수돗물 마시는 음용 비율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가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반대쪽에서 받아들이는 방식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건축학개론의 건축학과 지원율하고 미 모병제에 지원하는 젊은이의 비율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 이 방식이면 작동할 거야.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왔던 방식, 제가 해왔던 연구, 여기서 조금은 뭔가 다른 쪽을 건들 필요가 있겠다. 그게 끌어들였던 게 전 관통의 매체로 썼던 것들이 음식이나 또는 물길이나 생명이나 역사나 문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좀 끌어오고자 했었던 겁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것들이 그런 내용이고요. 서울 광화문이 침수가 됐고 작년에는 서울 강남이 침수가 되면서 이런 뉴스들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광화문 물바다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우면산 신촌 물난리 굴욕, 광화문 광장 침수 원인 전문가마다 의견도 달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이래서 침수가 됐다, 저래서 침수가 됐다, 대책으로 이런 걸 수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마다 의견을 냅니다. 근데 국민들은 별로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건축학과에 오면 장학금 많이 줄게, 건축학과에 오면 취업 잘 돼 라는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게 전달되는 전달력이 약합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번 역사로 넘어가서 건축학 개론하고 역사하고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큰 물이 홍수가 많이 났었던 모양입니다. 큰비라고 해서 대우라고 보통 썼었는데요. 조선왕조실록 이제 태종, 이방원이가 있었던 태종 10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큰 비가 내려 물이 넘쳐서, 저는 지금 한자를 보고 읽는 중입니다. 한글을 보고 읽는 게 아니고, 큰 비가 내려 물이 넘쳐서 백성 가운데 빠져 죽은 자가 있었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광통교회 흙다리가 비만 오면 곧 무너지니 청컨대 정릉 구기의 돌로 돌다리를 만드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누가 따랐는가 하면 태종이 따랐겠죠. 자, 그러면 이걸 요약을 하면 홍수가 자주 나니까 정릉에 있는 구기의 돌로, 뭔가 그 정릉이라면 능이죠. 왕족의 능 같은데 이 능에 있는 돌로 돌다리를 놓으소서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방원이가 따랐다는 거죠. 근데 정릉 왕족의 무덤인데 서울 시내에 돌이 없었겠습니까?
왕족의 무덤에 있는 돌을 가지고 돌다리를 놓으라는 거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죠? 건축학 개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건축학 개론에 보면 수지가 칠판에 나와서 이제 건축학과 교수가 무슨 주문을 하는가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부터 가장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넌 어디 사니? 그랬더니 전 정릉동이요. 그랬더니 정릉은 누구의 묘가 있는 곳이야? 그랬더니 정릉, 정조, 정종, 정약용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수지였었죠. 그게 정릉입니다. 그럼 정릉은 누구의 묘일까요? 신덕왕후 강씨입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누구냐?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자 조선 왕조의 초대 왕비가 되죠. 이 사람은 둘은 어떻게 만났느냐?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떤 장수가 말을 타고 가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갔어요. 물을 한 바가지 청했더니 물바가지 그냥 주지 않고 나뭇잎을 띄워줍니다. 이 나뭇잎을 왜 띄웠냐고 그랬더니 급하게 드시면 체할까 싶어 풀어 드시라고 나뭇잎을 띄워준 겁니다. 그 여인의 그 지혜와 미모에 감복하여 왕비로 맞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있죠. 조선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 강씨를 만났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의 부인을 만났을 때도 이 얘기가 똑같이 있습니다. 어느 게 원저인지는 대충 상상이 되시죠? 자, 이렇게 신덕왕후 강씨하고 조선 태조 이성계는 굉장히 로맨틱하고 감성 뿜뿜하게 만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사연은 결코 감성 뿜뿜이 아니죠. 이제 신덕왕후하고 태조 이성계 사이에서 난 사람이 이방석이라고, 이 사람이 세자 책봉을 받죠. 원래는 보면 원래 첫 번째 부인인 신의 왕후 한씨라고 있었는데 그 이방원의 어머니죠. 이쪽은 형제가 5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세자 책봉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부인은 신덕왕후 강씨의 두 번째 아들인 이방석이 세자 책봉을 받죠.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왕자의 난을 2번 일으키면서 태종 이방원은 이방석을 다 죽이죠. 일갈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성계는 함흥으로 쫓겨가죠. 함흥차사라는 말이 그때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태종이 이제 정조 이후에 태종이 들어서고 나서 이성계가 승하하죠. 승하하자마자 신덕왕후, 여기 신덕왕후 강씨를 묘를 옮깁니다. 어디에서 옮기는가 하면 지금의 정동에서 지금의 정릉동으로 옮겨버리죠.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묘인데 바로 파서 옮깁니다. 옮기고 난 그 이듬해 신하들이 바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정릉에 있는 돌을 가지고 돌다리를 놓으소서. 신하들이 굉장히 눈치가 빠른 거죠. 왕의 어떻게 보면 계모이긴 하지만 왕의 어머니 묘에 남아있던 돌인데 그 돌을 가지고 돌다리 놓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태종 이방원하고 신덕왕후 강씨의 사이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돌다리를 놓으라고 하고 바로 돌다리를 놓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광통교죠. 우리 청계천경 광통교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래에 가면 여기 지금 있는 돌들이 신덕왕후 강씨의 묘에 있던 돌들입니다. 그 돌들을 가지고 여기에 갖다 놓죠. 어떤 돌들은 여기 보면 거꾸로 갖다 놨습니다. 여기 저 사람의 모양이 있는데 사람을 거꾸로 세워놓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밟도록 만들 정도로 굉장히 악연이 깊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의 침수 이러면 이걸 모든 걸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지만 사실 이걸 조금은 인문학적인 역사의 자락에서 끈을 풀어왔으면 조금은 접근하기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죠. 이 그림은 초등학교 4학년 교과과정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물이 증발해서 비가 되었다가 구름이 되었다가 다시 비가 되는 초등학교 4학년 교과과정인데요. 물에 대한 학문을 배우는 사람은 대학에 가서도 배우고 대학원에 가서도 배웁니다. 객관식 문제를 하나 드릴까요? 다음 중 물의 순환을 다루는 이 학문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물에 대한 공학, 수공학, 2번 물에 대한 문학, 수문학, 3번 물에 대한 이학, 수리학, 4번 물에 대한 자원학, 수자원학.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얘들아, 모르는 걸 찍을 땐 그냥 찍지 말고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하면 2번이나 3번 중에서 찍고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면 1번이나 4번에서 찍어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시험을 볼 때 항상 그렇게 찍고 그렇게 찍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물의 순환을 다루는 이 학문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수리학. 또 이렇게 중학교 선생님 에피소드를 말씀드려도 굳이 4번을 찍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3번하고 4번 나왔습니다. 2번 중복 정답을 찍으시면 OMR 카드에서 무효 처리됩니다. 정답은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무효 처리됐던 그 답안입니다. 수문학입니다. 물에 대한 문학? 왜 물에 대한 문학이지? 물에 대한 공학, 물에 대한 이학, 물에 대한 자원학 다 말이 되는데 수문학이라는 말은 영 말이 이상한데 문학,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인문학, 인간의 삶이나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다루는 학문. 그럼 수문학이면 물에 대한 근원적인 학문을 물에 대해서 근원적인 걸 다루는 학문이죠. 그걸 수문학인데 수문학에서 다루는 내용을 배우는 과목을 보면 강우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통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30년 만에 오는 비인지 10년 만에 오는 비인지 100년 만에 오는 비인지 계속 통계 분석이 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강우 강도는 어떤 식을 쓸까? 굉장히 복잡한 통계 분석하고 수학이 베이스인데 학문명은 문학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수문학으로 띄워서 부르지 않고 그냥 수문학이라고 했습니다. 수문학, 아무 생각 없이 수문학이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나니까 왜 문학을 붙였을까? 그럼 아시아권에서만 문학이고 수문학의 영어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라고 보면 하이드롤러지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버캐블러리 공부 열심히 할 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걸 배우잖아요. 접두사나 접미사로 단어를 배우는 방법 나오죠. 그 중에 기억해 보면 LOGY로 끝나는 로지로 끝나면 말로 하는 걸 의미하는 단어이다. 그래서 칭찬하다, 율로지, 사과하다, apology. 학문명으로 넘어가서도 사회학, sociology, 심리학, psychology. 말로 푸는 건 다 로지가 붙거든요. 공학이나 이런 건 hydraulics, 수리학은 ICS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물에 대해서 다루는 물의 순환이나 비가 오는 걸 다루는 학문이 숫자로 푸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얘기한 거죠. 인문학은 우리가 통계 분석을 통해서 사람의 특성을 다양한 형태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석을 하지만 결국은 명쾌한 답을 내지 못하죠. 이럴 거긴 하지만 이 사람이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라는 한 발 물러서는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공학 중에서도 그러니까 공대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 중에서도 문학 들어간 건 저는 이게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다. 통계 분석이나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열심히 분석해서 데이터 내지만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한 발 물러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진들이, 이 사건들이 그걸 말해주죠. 오른쪽이 좀 익숙한 사진 같습니다. 지난해 딱 1년 전이었죠. 지난해 8월에 대치역입니다. 그 왼쪽은 그로부터 11년 전 2011년 대치역입니다. 서울 강남이 침수가 됐고요. 상상도 못할 비가 왔습니다. 2011년에 이 비가 왔을 때 시간당 117mm가 왔었거든요. 언뜻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수문학에서 분석하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는 비인가 재현빈도 또는 강우빈도로 보면 100년에 한 번 오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오는 비가 쏟아졌죠. 그러니까 2011년에 이 비가 왔을 때 우면산 사태로 기억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었는데 수문학을 한 사람들은 흥분했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오는 비가 왔으니까 내 평생 이런 비는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내가 이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이걸로 논문을 쓸 수 있다니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가 불과 11년 만에 작년인데요. 시간당 141mm가 왔습니다. 이거는 46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비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오는 비가 놀랐는데 460년 만에 한 번 오는 비가 쏟아졌는데도 기후변화 때문인가 봐. 내년에도 올 수 있어. 내년에 천년빈도가 올 수도 있어. 통계 분석이다 다양한 분석을 하지만 사람이 똑똑한 척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지만 결국 자연이 던지는 거에 대해서는 완벽한 답을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야기나 공학으로 풀어낼 게 아니고 얘는 문학이다. 인문학처럼 문학이다. 라고 해서 한 발 물러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 한문명을 수문학이나 또는 영문명의 하이드롤러지라고 정했던 사람들이 정말 해안이 있었다고 봅니다.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죠. 어른들이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내리고 우리가 볼 때마다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극의 얼음은 굉장히 많이 감소합니다. 하얀색이 지금 북극의 얼음 크기인데요. 많이 줄었죠? 79년도부터 2020년까지 2021년까지 꾸준히 감소합니다. 북극곰이 따라 나오죠. 여기서 항상 북극곰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큰 얼음 위에 있지 않고 작은 얼음 위에 올라가서 밑에 자막은 북극곰이 갈 데가 없습니다. 북극곰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내 살 것도 마땅치 않고 내 살기도 바쁜데 내가 북극곰 사는 것까지 걱정해야 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북극곰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 살기를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책이나 이렇게 보면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더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주기를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두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어쩔 수 없는 이공계라서 그래프를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나왔고 문과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알러지가 나는 그런 그래프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고요. 아래쪽은 남극에 있는 남극의 온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프가 올라갈 때 둘 다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대기 중의 대기 온도도 올라가고 농도가 떨어지면 대기 온도도 낮아지는구나. 이산화탄소에 큰 영향을 받는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80만 년 전부터 나타낸 겁니다. 이때도 올라갔죠? 혹자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80만 년 전에는 인류가 있지도 않았는데 그때 올라갔다는 거는 지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거나 대기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단지 주기에 그냥 불과한 거 아니야? 올라가는 주기에 있을 뿐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죠.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쯤에서 올라가는 이 별표를 보면 그 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280 정도 되는데요.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실험할 때 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집어넣어야 될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집어넣었던 값이 289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가 되는 건 400 가까이 가 있죠. 지난주에 발표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424 ppm이 발표됐습니다. 이 그래프가 나온 것도 비교적 최근인데 다시 또 튀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높아진 경우는 기존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북극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곳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상식은 물은 온도가 낮고 염분이 높으면 무겁습니다. 아래로 가라앉죠. 북극에 있는 북극에 있는 찬 바닷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해류의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은 한류고요. 주황색은 난류입니다. 이 북극에서 시작된 차갑고 무거운 바닷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바닷물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빙하가 많이 녹으면 바닷물이 덜 짜지죠. 그리고 하얀색 빙하가 검푸른 바다로 바뀌면 햇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다릅니다. 바닷물이 점점 따뜻해지죠. 지구가 따뜻해져서 얼음이 녹았는데 얼음이 녹고 나니까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점점 따뜻해지죠. 그럼 바닷물이 제대로 순환을 못합니다. 비가 오던 곳에 오지 않고 비가 안 오던 곳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일이 나타나죠. 앞에서 봤던 태종 이방원입니다. 용의 눈물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기우제죠. 음력 5월 10일이었었고요. 지금도 음력 5월 10일에 비가 오면 어떤 언론에서 보면 태종우가 왔다. 그러니까 태종이 내리는 비가 왔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태종우입니다. 태종은 이때 당시에 임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가 세종 4년이었고요. 세종이 즉위를 한 지 4년이나 지났습니다.
세종은 기우제를 지내지 않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위하기도 하고 그 똑똑한 임금이 왜 기우제를 안 지냈느냐, 왜 태종이 지냈느냐, 상황이 옛날 기우제는 임금이 직접 지낸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왕권 신수설, 임금은 하늘과 통하기 때문에 임금이 뭔가 일을 하면 바로 하늘이 반응을 하고 감복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임금이 기우제를 지내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임금은 알죠. 나의 권한은 하늘로부터 받지도 않았고 따라서 내가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죠. 그럼 기우제를 안 지냅니다.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음식을 보냈다, 충문을 써서 보냈다, 사람을 보냈다, 이런 건 많은데 임금이 직접 기우제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야 되죠. 우리가 주식 투자나 자기 개발에서 많이 듣는 인디언 기우제, 장투하면 떡상할 것이야, 이러는 것들은 다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인디언 기우제라는 말은 영어에 없습니다. 구글에서 인디언 기우제를 영어로 검색을 해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인문학으로 넘어가면 인문학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 말씀을 한 번씩 들어봤죠. 상선약수라고. 이 단어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마치 이제 오바마의 표정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글이 나왔던 도덕경 원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선약수라고 쓴 다음에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그 아래쪽에 해석이 나옵니다. 왜 물을 최고의 선이라고 했는가 하면 수선이 만물, 물은 만물에게 선함을 베푼다. 이 부쟁, 그러면서 다투지 않는다.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부여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 중인지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낮은 곳에 머문다. 기여도. 이래서 돌아칭할 만하다. 사람들은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하면 뽐내려고 그러고 어딘가 높은 데로만 가려고 하는데 물은 그 반대더라. 그래서 돌을 깨치려는 사람들이 배울 만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 문제가 넘어갑니다. 다음 중 철학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모르는 문제 찍는 요령은 전과 동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면 이제 1번과 4번을 걸러냈기 때문에 2번과 3번이 남는데 우리는 테스형에 대한 기억 때문에 2번을 자꾸만 찍고 싶어 합니다. 함정이죠. 답은 3번 탈레스입니다. 1, 2, 3, 4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귀에 좀 덜 익은 사람이 탈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책도 많이 쓰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탈레스는 책을 한 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철학의 아버지라고 칭송을 받고요. 철학의 아버지라고 누가 했는가 하면 4번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습니다. 제법 신빙성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왜 그랬느냐? 책을 안 썼다고 했죠? 탈레스라는 사람은 책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에 남아있는 무슨 문구가 남아있는가 하면 탈레스가 만물은 물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허접하죠? 만물은 물이다가 왜 어떻게 철학의 아버지가 되느냐? 이 얘기가 나왔던 기원전 6세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인간의 모든 세상사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지배한다. 태풍이나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많이 오면 하늘에 있는 신이 노했기 때문이고, 풍랑이 심하면 바다에 있는 신이 노했고, 역병이 돌면 땅에 있는 신이 노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지내야 되죠. 노여움에 찬 신을 달리기 위해 죄를 지내야 됩니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탈레스가 만물은 물이다.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건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이 세상을 지배할 뿐이야. 라고 이제 던지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죄를 지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사유하기 시작하고 철학을 하기 시작하죠. 철학이 나타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에 대한 신뢰나 또는 믿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기원전 6세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지만 우리는 지금 과학과 기술이 우리를 지배할 거야 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인공강우를 내리면 되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왔다. 요건 서울 목동에 있는
대심도 터널입니다. 여기에 가둘 수 있는 물의 양이 32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청계천이 하루에 한 4만 톤 내지 5만 톤 정도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주일 내지, 그러니까 7일 내지 8일에 흘러갈 물을 전부 담아둘 수 있죠. 그러니까 청계천 물을 일주일 동안 다 흘려서 담아도 넘치지 않을 정도의 양입니다. 굉장히 큰 양이죠. 그럼 우리는 비가 오지 않으면 인공강우를 하고 비가 오면 여기 담아두면 되니까 과학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과학에 대한 신봉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걸로 문제가 풀렸을까요? 오송 지하차도에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수해, 홍수, 4대강.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듣는 그 뉴스 또한 명쾌하게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됐다, 대안은 저것이다 이렇게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답을 주기보다는 이런 의견이 있다, 저런 의견이 있다, 반대 의견이 나왔다, 다시 반대 의견이 나왔다, 4대강 감사 또 감사 이렇게 나올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실은 팩트는 뭔가 하나인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과학이나 기술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과학이나 기술이 해결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좀 멀리 계신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의를 합니다. 침수가 됐을 때 회의를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모여서 이렇게 회의합니다. 최근에 그 30년 빈도 말고 50년 빈도로 올려야 돼요. 50년 빈도로 약해요. 100년 빈도로 올려야 돼요. 강우 분포는 모노노 배식을 써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방법은 한계가 많아요. 후프의 사분임법을 써야 돼요. 맨날 이런 회의를 합니다. 지금도 이런 회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자율자동차입니다. 자율자동차의 단계를 보면 옛날에 이제 운전을 하고 막 사람들이 다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조금씩 지나고 나면 발을 떼죠. 손을 뗍니다. 눈을 뗍니다. 그 다음은 마음을 아예 자도 상관이 없고 여기 지나가면 더 이상 드라이버가 아닌 패신저로 타는 거죠. 우리가 몰고 있는 차들은 아주 고급 차종이 아니더라도 2단계 이상은 가죠. 핸드오프 발하고 손은 띄어도 찾아가죠. 아이스 오프 잠깐은 눈을 띄어도 가능하고 여기쯤 가다가 이제 지금의 과학기술자들은 무슨 고민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자율주행차를 빨리 반응하고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급제동을 할 수 있고 또는 자동차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연구를 계속합니다. 계속하다가 여기 빨간 점선을 하나 그었죠. 여기에 경계를 넘으면서 고민의 패러다임이 하나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입니다. 점선을 건너가면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자동차의 책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고민이 생기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자동차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설계하는 사람인데 각각의 상황에 접했을 때 이 자동차가 어떻게 행동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하게 할 것인가를 설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도로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10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10사람을 치게 되고요. 제가 핸들을 꺾으면 보도에 너무나 법에 잘 맞춰서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치어서 죽게 합니다. 우리는 핸들을 꺾어야 될까요? 무단보행하는 사람을 쳐야 될까요? 이때 73%는 무단보행하는 10사람이 있지만 핸들을 꺾어서 10사람을 보호하고 한 사람을 안타깝지만 죽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었었습니다. 여긴 비교적 간단하죠? 조금 복잡해집니다. 무단보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핸들을 꺾으면 무단보행하는 사람은 살지만 저는 방호벽에 부딪혀서 운전자가 죽습니다. 꺾을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은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10사람이 있습니다. 핸들을 꺾습니다. 그럼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죽습니다. 자동차를 설계할 3번으로 한번 볼까요? 무단보행하는 사람이 10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계자예요. 직진을 하면 10사람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핸들을 꺾으면 10사람은 살고 차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 목숨을 잃죠. 여러분이 운전자라면 자동차 설계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설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동차의 구매자입니다. 자동차를 쭉 고르고 있는데 3번 옵션이 있는 차가 있습니다. 제가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는데 무단보행자가 나타나면
바로 핸들을 꺾어서 방호벽에 부딪힌 다음에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죽습니다. 전 이 차를 선택할까요? 선택 안 하죠. 이러면 우리는 어떤 고민이 생기는가 하면 자동차를 설계할 때 자동차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할 것인가?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위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너무 무시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요. 이 안전을 너무 강화하면 결국은 자동차가 인권을 무시하거나 또는 탑승자의 안전을 무시한다. 이런 딜레마가 생기게 되죠.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반응하게 할 것인가, 얼마나 IT 기술을 빨리 해서 즉각 반응하게 할 것인가, 안전하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윤리의 문제, 철학의 문제로 봉착하게 된 거죠. 자율주행차는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가던 대로 갈 겁니다.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 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도록 자동차를 설계할 것이냐, 이 고민에 대해서는 결국은 기술이 푸는 게 아니라 인문학이 풀어야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 서울의 수해나 또는 여러 가지 4대강에 대한 문제도 봤지만 이 외에도 문제는 많습니다. 수돗물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수돗물, 그러니까 상수도의 보급률은 99.4%입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다 상수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직접 드시는, 음용하는 사람들의 비율 1.4%. 근데 이것도 공식적인 조사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카드라 통신으로 해서 겨우 구한 게 1.4%라는 자료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데이터는 2021년에 환경부에서 먹는 물 실태조사 보고서라는 걸 발간했는데요. 거기에는 36%가 수돗물을 이용한다. 대신 직접 마시는 게 아니고 요리 과정에 쓰거나 물을 끓여서 마시거나 정수기를 이용해서 마신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36%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최하가 60%고요. 대부분 70%를 넘습니다. 그러면 이 음용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수질에 대한 불신이 많으니까 수질에 대한 검사를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패착을 놓게 됩니다. 60개 항목을 320개 항목으로 분석해도 물 마시는 사람은 늘지 않거든요. 다른 방식에 다른 데를 두드려야지 문이 열립니다. 그뿐만일까요? 우리는 지금 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지만 불과 3, 4개월 전 한 5월이나 4월, 5월, 6월까지는 물이 모자라서 고민했습니다. 이 언론 보도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호남 지방에서 이제 물 부족 때문에 당장 공업용수로 써야 되는 광양이나 여수 산단에 공업용수 94만 톤 매일 들어가는 것, 이게 어디서 공급할 거냐. 관련 저수시설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34, 19, 20%, 3분의 1밖에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수자원을 한 사람, 과학이나 기술로 풀려고 그러면 아까처럼 30년 빈도가 아니라 50년 빈도로 해야 됩니다. 후프의 사분위법을 써야 됩니다. 모노노 배치기를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만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약간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문제. 여러분은 이미 문제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저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학습의 효과입니다. 여러분은 한 39분 만에 엄청난 학습을 하셨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지명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다음 중 4가지 동물 중 우리나라 지명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용입니까? 또 다른 답 없으실까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을 찍고 싶어. 맞는 답은 1번이지. 이러시는 분 없을까요? 용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은 소나 닭, 말은 썩 친숙하지는 않지만 소, 이게 좀 친숙할 것 같은데 3번 용입니다. 용은 실존하지도 않죠. 근데 지명에는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용이 2,200개고요. 2위가 말입니다. 근데 그 2배, 여기 지금 이 그래프 높이를 보면 용이 1,261개고요. 말은 744개.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지명에 용이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은 그럼 그 지명이 어디에 많을까? 용이라는 동물은 대부분 연못이나 승천,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B. 그럼 우리나라의 최고의 곡창지대 전남에 많지 않을까? 전남에 많습니다. 전남이 크기로 보면 알 수 있죠. 전남, 전북, 경북, 충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못이 지명이 가장 많고 결국은 연못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제가 해본 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리시설, 농업용 저수지의 수리시설도 이 지역이 가장 많지 않을까? 그걸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들어가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현황, 전남, 전북, 경북, 충남 4개가 딱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명에 용이 많이 들어간 것은 비나 농사나 연못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게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농사는 대부분 이 지역에서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연못하면 물고에 물을 대는 일을 하면 이 단어를 빠뜨릴 수 없죠. 아전인수. 우리가 배웠던 이 단어의 이 사자성어의 풀이는 뭡니까? 내, 논에, 물, 대기. 자, 4글자. 내, 논에, 물, 대기. 한 글자가 안 맞죠? 내, 논에, 물, 대기. 두 번째 글자가 밭전자입니다. 그러면 내 밭에 물대기라 해야 되는데 내 논에 물대기죠. 한자가 잘못됐든 해석이 잘못됐든. 근데 이건 해석도 한자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한자는 중국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이제 주로 사용하는 언어의 토대를 두는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같이 토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고 중국에 없는 글자, 일본에만 있고 다른 나라에 없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한 나라 한자를 써서 한자라고 하지 않고 나라 국자를 써서 국자라고 합니다. 그런 글자들이 종종 있죠. 논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밭전과 논은 이제 한 글자가 없고요. 수전을 썼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조상들은 수전을 위아래로 합쳐서 논답자를 만들었죠. 이 논답자는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습니다. 일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본은 논이 많으니까 논을 밭전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밭은 화전전자를 만들어서 이걸 밭으로 썼죠. 이 글자 또한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전인수를 한글로 치지 말고 구글에 한자로 아전인수라고 치면 대부분 일본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아전인수의 의미와 사용 방법 그리고 아전인수는 어떤 의미를 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대부분 일본어 사이트가 많습니다. 관계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물꽃 싸움이나 아전인수의 갈등은 많이 사라졌죠. 근데 해외로 넘어가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일강이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나 요단강이나 겐지스 강이나 메콩강이나 세계에서 물 분쟁이 굉장히 심한 나라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표적으로 만들어 놨지만 한 강을 가지고 여러 나라가 같이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공유하는 하천이 많지 않죠. 물론 금강산 댐이나 임남댐 이런 경우에는 북한하고 공유하긴 합니다만 그 살짝 공유하는데도 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4시간 6km. 물의 갈등이 남아 우리나라는 관계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물꽃 싸움은 사라졌죠. 세계에서는 여전히 물꽃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4시간 6km.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물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루에 쓰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4시간을 6km를 걸어서 물을 떠옵니다. 근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물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아이들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빈곤도 탈취하고 현재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남자아이들은 학교를 가지만 여자아이들은 물을 길러와야 되죠. 이게 결국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학업의 차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 우물은 점점점 멀어지죠. 아마 지금쯤은 전에 갔던 우물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런 고민들은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물을 길러왔던 이 고민들은 사실 한국으로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우리의 누이의 어머니나 어머니의 누이,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해왔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김홍도의 우물가라는 그림입니다. 많이 보신 그림이죠. 이 그림 크기가 A4 용지보다 조금 작습니다. 어른 한 뼘 정도 되거든요. 22cm 정도 되는데 거기에 김홍도라는 사람은 작은 붓터치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표정이나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능글맞음 또는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제 약조를 좀 과하게 하신 것 같은데 우물가에서 물 한 바가지를 청하죠. 근데 이 눈빛은 일로 가 있습니다. 섹시한테가 있고 이걸 바라보는 이 뒤에 있는 아주머니는 아주 볼상스럽게 보고 있죠. 익살과 풍자가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만 속내는 그렇게 그 익살이나 풍자 이것만 가지고 보기에는 어렵죠. 여기 있는 이 아주머니가 있는 물동이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가 작아 보이진 않죠? 보통 한 말들입니다. 한 말이면 18리터죠. 물무게만 18kg에다가 독 무게를 더해야 되죠. 그럼 20kg가 훌쩍 넘습니다. 한 번만 나르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 번을 날라야 되죠. 보통 옛날 같은 경우 한 가정에 한 7명, 8명이 되니까 한 사람 앞에 한 동씩만 써도 7번, 8번을 날라야 됩니다. 20kg면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탕비실 그 위에 있는 물통이 20kg거든요. 탕비실에 커피 타러 갔는데 물통이 비었다. 그냥 나오잖아요. 누가 갈아 끼우겠지. 그리고 옆에 가서 이제 받아올 정도로 쉽지 않은 무게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 우리의 누이들이 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팍팍 아프리카에서 보든 대한민국에서 보든 팍팍한 삶이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미화가 됐는가 하면 아까 이성계나 왕건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자가 보기에는 우물가로 가면 작업도 걸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고 금남의 구역에 들어가는 재미도 있고 이런 재미가 있다고 그려놓은 겁니다. 팍팍한 삶에 대한 거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물가를 그렸던 김홍도도 남자고 여기 좀 연세 있으신 분들 가요도 우물가가 나오는 가요 있죠?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그것도 이 사진하고 비슷합니다. 이 그림하고. 그 가사를 쓴 사람도 남자, 가수도 남자. 우물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남자의 관점으로 보면 재미나 풍자나 익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보거나 이 그림에 있는 이 안악들의 삶을 보면 절대 풍자나 익살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팍팍한 삶들이죠. 저는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이 물 얘기를 하려고 물 아껴 써야 됩니다. 수질 보존이 중요합니다. 녹조에 대한 고민들, 상수에 대한 고민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지만 위에 얘기뿐만이 아니고 많은 데를 돌아왔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걸 모든 걸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모든 걸 보고 싶으시면 앞에 있는 제가 쓴 책을 보시면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삥삥삥 돌아왔던 것들은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제가 건축학 개론이나 또는 탑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걸 그대로 설명해서는 전달력이 약하더라. 전 이 얘기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의 생텍쥐베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연장이나 도구를 주고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지 말고 바다를 동경할 수 있게 해라. 그럼 이 사람이 알아서 배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네요. 오늘 강의와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어서 마무리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확히 시간까지 맞춰서 50분 동안 좋은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물이라는 게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좀 단상을 정리하고 나서 다시 박사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제 5분 정도 있다가 지정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정토론은 한국환경연구원 안종호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참고로 안 박사님은 물국토연구본부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토론 테이블 세팅해 주시죠.
자, 이제 5분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해도 되겠죠? 50분 동안 최종수 박사님께서 물 왜 인문학이어야 하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인문학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만나는 이 교차점에서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 이유는 물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와 영향에 대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정토론자를 저희가 모셨죠. 말씀드린 대로 환경연구원 안종호 박사님이십니다. 안종호 박사님과는 약 30분 동안 같이 대화 형식으로 진행할 텐데요. 먼저 박사님께서 자유롭게 어떤 질문의 형식이든 코멘트의 형식이든 혹은 비난과 비판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최 박사님 또 이야기를 듣도록 하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연구원의 안종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최종수 박사님 그 물 관련된 연구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오늘 또 새롭게 또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도 쓰신 거 보고 제가 또 오늘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전에 좀 책도 좀 읽어봤는데요. 그 제가 모르는, 저도 사실은 물 박사입니다. 물 박사지만은 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그 국책연구기관에서 이제 물과 관련된 정책을 그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뭐 오늘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뭐 그 책에서도 최종수 박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간혹가다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물 관리 여건이 어려운 나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뭐 물론 이제 여름철에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옵니다만 연간 강우량이 이제 한 1,300mm 정도 됩니다. 이 강우량이 이제 전 지구의 이제 평균보다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한 1.6배 정도 많은 양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 스트레스 국가냐면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인구 밀도가 높죠. 높다 보니까 1인당으로 이제 물 강우량을 계산해 보면 전 세계 평균의 이제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제 인구 밀도에 따라서 이제 여건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이 인구 밀도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OECD 국가에서 보면 제일 높은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거든요. 우리가 이제 외국의 이제 상황과 우리나라의 물 관리에 대해서 이제 서로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OECD나 이제 선진국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 밀도가 이제 2배 정도 적고요. 또한 이제 뭐 프랑스도 이제 약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쪽 그 뭐 미국으로 들어가면 한 10분의 1보다도 안 되고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거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물 관리 여건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도 이제 강우가 이제 굉장히 여름철에 집중이 되는데 6월에서 이제 9월 특히 장마철에 집중이 되면서 앞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홍수 관련된 부분도 이제 이때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발생되는 홍수가 발생되는 시기와 비가 안 오는 시기에 대해 이 편차의 정도도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큰 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국이나 아니면 일본, 동경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훨씬 더 그 편차가 크다. 그만큼 또 물 관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쓰는 물은 대부분 지표수입니다. 강이나 하천에서 옵니다. 외국은 또 지하수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하수는 사실 전체 물 이용량 중에 한 뭐 10% 미만 정도밖에 쓰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강우량에 따라서 발생되는 하천의 물의 흐름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물을 수원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는 걸 또 하나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상하수도 쪽으로 좀 넘어오면은 이제 흔히 뭐 유틸리티라고 해서 가스나 뭐 전기나 통신과 비교를 해볼 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유틸리티는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광역적으로 이제 관리가 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에 이 물은 지역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그 편차에 따라서 물의 이동이 굉장히 어렵지만 심하고 또한 이제 용도별로 이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구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크게 이제 4대 강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뭐 그 한강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용 부담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류 지역의 물에 이제 이용하는데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이제 어떤 그 비용을 이제 조달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 분배에 있어서도 이제 한강 하류인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 지역하고 강원도하고의 갈등이 심하고요. 또한 이제 금강 지역으로 보면 금강 지역도 이제 수리권과 관련돼서 이 용담댐에 대한 물을 어디가 전북과 충남과 어떻게 서로 나눠서 쓸 것인가라는 경쟁을 또 합니다. 낙동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그 4대 강 중에서 가장 긴 강이 낙동강인데 뭐 치수원과 관련돼서 상류의 안동부터 시작해서 구미, 대구 또 하류의 부산까지 이 치수원 부분 가지고 여전히 계속 갈등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만큼 지역 간의 물 균형이 이제 균일하지 않다라는 문제에서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구 밀도가 높고 물 관련된 그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수변 구역이라고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물과 관련된 하천이나 호수 주변의 수변 구역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토지 용도가 높기 때문에 오염원의 유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관리를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엄격한 규제를 해야만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갖고 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여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 스트레스 국가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지금도 발생되고 있는 기후 변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행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물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조금 외국에 비해서 선진국들에 비해서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먼저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물에 대한 이제 가치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아까 그 최종수 박사님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물은 이제 평상시에 관심 이제 부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회적인 이제 사건 아니면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이제 급격하게 관심이 일시적으로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9년도 이제 5월 말에 그 인천에 이제 수돗물에 그 녹물 발생 사태가 있었죠. 그때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고, 또 그 다음 해 7월에 또 수돗물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돗물에 유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시끄러웠던 상황이 있었고요. 또 이제 홍수 쪽으로도 넘어가면 지난해부터 올해 이제 그 이어서 그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섬진강 용당 댐에 이제 댐을 방류함으로 인해서 하루에 수해가 일어났고, 또한 서울의 도시 침수, 그다음에 반지하 이제 거주자가 사망한 사건, 올해 이제 굉장히 불행한 오송 궁평 지하 차도에 대한 침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가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초에 가뭄이 이 호남권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광주 광역시를 포함해서 그 해안 지역에 가뭄이 심해서 뭐 제한급수까지 발생되는 사태까지 있었고요. 근데 또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도에도 또 있었습니다. 충남 서부권에 물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광역으로 이제 그 보령댐에서 물을 공급하는데 댐에 물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 금강에 있는 본류에서 물을 취수하기 위한 도수로를 건설하는 사업까지 발생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평소 이제 우리는 물에 대한 관심은 좀 부족한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물에 대한 이제 생활 속에 이제 우리 말 이제 최종수 박사님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에 대한 좀 그 언어 자체를 좀 보면은 물은 사실은 이제 삶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이제 아주 익숙하고 흔한 존재로 이제 좀 여겨집니다. 뭐 말씀하셨던 이제 뭐 물 보듯이 한다, 물 쓰듯이 한다, 물을 먹었다, 보고 먹고 쓰고 우리 생활 속에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한 존재로만 여겨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굉장히 생활 속에 흔히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걸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제 인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경제개발과 성장과 더불어서 물 관리 정책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물 관리 정책이 물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게 만들었는가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1인당 뭐 거의 295리터, 300리터를 하루에 쓴다고 합니다. 가정만 한 190리터를 쓴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수돗물의 음용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뭐 이게 공식적인 자료가 정리가 안 되지만은 뭐 5에서 7%, 아까 최종수 박사님 더 낮은 자료를 좀 찾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OECD 국가는 거의 다 50% 이상, 70%까지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비해서 우리나라 너무나 수돗물 음용률이 적습니다. 지금 이제 안 먹는 이유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돗물과 관련된 이유, 여전히 수돗물에 대한 수질을 믿을 수 없다. 수돗물에 대한 맛과 냄새에 대한 불신이 있고요.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 비용이 톤당 약 945원이 평균적으로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수도 요금은 그에 못 미칩니다. 약 739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은 다 세금으로 다 충당을 하는데 이러한 그 재정 구조를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수돗물 불신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를 더하기 위해서 요금을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국민의 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돗물 값은 외국에 비해서는 좀 싸지만 그거에 대한 그 수돗물의 값을 올리기 위한 이러한 인식 부분은 여전히 적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주도로 물에 대한 공급을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 상수도라는 게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공업 용수의 이제 확충을 위해서 댐을 건설을 하고 광역 상수도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양적인 확충이 이제 상수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이제 현재는 이제 거의 뭐 99%의 상수도 보급률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러한 물 관련된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이제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그걸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지금 열악한 재정 구조에 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농업용수 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농업용수 물값을 안 받는 나라입니다. 이 또한 이제 이전에 이제 농어촌 공사, 지금의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예전에 이제 수리조합이라고 하는 각 지역별로 농업인들의 수세라고 하는 이런 조합비를 받아서 운영하던 이 구조를 바꾸면서 이 농업용수 값을 없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물 이용하는 양의 반 이상을 농업용수에 공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재정 구조가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농업용수 공급과 이용을 위한 투자의 구조가 선순환 구조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동안에 이제 정부 주도로 경제 성장 그리고 국민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열심히 투자도 하고 재정적 확보도 하고 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국민한테 물에 대한 소중한 그 가치 그리고 수요를 물에 대한 수요를 적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수요 관리 정책보다는 그 수자원 개발 위주의 정책을 많이 추진을 했던 것이죠. 아직도 여전히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 될 서비스로만 인식을 합니다. 국민은 그러한 서비스 아니면 어떤 공업용수를 받는 곳에서의 그러한 물을 받기 위한 서비스에 상응하는 그 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수돗물값이 뭐 요금으로 내던 세금으로 내던 사실 조삼모사식인데 이 부분이 좀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물 관리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서 이사장님도 좀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물 관리라는 것이 자연과학이면서 이 공학적인 접근이 또 필요한 인류의 생활 영역을 또 다루고 있는 인문적인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완벽한 물 관리의 솔루션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자연과학은 명확하게 그 솔루션이 딱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 물 관리는 지역 간의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된 관리 기술과 정책이 융합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 이제 물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문학에서 문학의 하나로서 이제 수문학이라는 부분을 최종수 박사님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물 관련 분야는 너무나 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수문학도 있고요, 수리학도 있고요, 수질 관리도 있고요, 수생태도 있고요, 상수도, 하수도도 있습니다. 또 이거 관련돼서는 아주 그 순수학문으로 기상학, 지질학, 뭐 유체역학, 화학, 생물, 화공 다양한 학문들이 총체적으로 관련된 그 기술과 관련된 학문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 대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천, 호소, 지하수, 하구, 연안, 해양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관리 정책은 자연과학과 공학과 그리고 경제, 행정, 법이라는 다양한 인문과학이 함께 융합이 돼서 관리해야 되는 통합관리의 분야입니다. 또한 물관리 거버넌스에 있어서 그동안 굉장히 강조가 됐던 부분들이 과학적 관리, 정보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 공개 그리고 물 관련된 분야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같이 참여하는 구조, 그런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추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연과학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 영향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단계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다양한 관련된 정보를 공개를 하고 거버넌스 구성과 이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합 물 관리 체계가 사실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과학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물 관리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어떠한 예측 불허한 불확실성이 높은 기후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간에 발생되는 갈등, 수리권의 문제도 단지 과학, 기술의 부분이 아니라 인문과학과 함께 같이 통합된 관리를 통해서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그 최종수 박사님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너무너무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안 박사님의 발제는 최 박사님의 발제에 이어서 안 박사님의 토론은 최 박사님의 발제에 이어서 두 번째 발제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정말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물 스트레스 국가다 하면서 외국과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 관리 조건들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지역 간 편차가 크다든지 우리는 지하수가 아니라 지표수를 많이 쓴다든지
전기나 가스 같은 유틸리티와 물은 다른 유틸리티로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 경쟁 아이템이다. 그래서 이제 물 분쟁이 굉장히 큰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들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수변구역 정리, 그러니까 관리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최종수 박사님께서 물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굉장히 좋은 발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물관리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따끔한 질책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수요 관리만 하다 보니 수요 관리는 별로 안 하고 수자원 개발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물 가치를 인정하는데 우리가 인색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궁극적으로 이제 지역 간 특성, 다양성을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그것은 물 거버넌스의 정착으로 귀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통합 물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교롭게도 오늘 발표해 주신 최종수 박사님 그리고 안종호 박사님 두 분 다 국가물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고 하셨고 또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수 박사님 몇 가지 코멘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안종호 박사님께서 결론이 이랬어요. 예.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예. 정책 개발이 필요한 거다. 예. 통합 물관리는 그 일을 꼭 해줘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지적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현재의 이슈는 예. 4대강입니다. 예. 자, 이 4대강 논쟁을 보시면서 예. 우리의 미래와 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귀결해야지 오늘 발표하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점심 식사하면서 이제 몇 가지 현안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아마 이 이슈가 가장 핫할 것이다, 답하기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질문을 날려주셨습니다. 그 사실 4대강 문제는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요. 우리 옛날 영어 배울 때 have been ing 배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 아마 현재 완료 진행형이고 이 진행형은 앞으로 가더라도 계속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인문학에 대한 그러니까 인문학이어야 된다라고 던졌던 이유가 지금까지 이제 4대강 문제든 홍수나 여러 가지 문제든 풀려고 할 때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나타나서 숫자로만 계속 풀었습니다. 이 식을 써야 된다, 저 식을 써야 된다, 100년 빈도로 해야 된다, 50년 빈도로 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숫자나 기술로는 똑같은 답을 내릴 것 같지만 의외로 숫자나 기술을 보고 같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 4대강 문제나 지금 현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똑같은 경우라고 보고요. 전 이 문제를 풀 때는 조금은 인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녹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녹조는 이래서 나타난다. 난 어디 가서 봤다.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올 것이고 50년 빈도로 하면 100년 빈도로 하면 내년에 서울 강남이나 광화문은 침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 당장 내년에 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많은 것들이 결국은 인간이 자연을 상대로 완벽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자연이 내는 문제를 저는 못 푼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연이 내는 문제를 완벽하게 풀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풀지 못하는 영역으로 놔두고요. 그 부분은 이제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여기에 계산을 낀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걸 이제 본인의 표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4대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 개인적인 소견은 예를 들면 이걸 이분법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4대강을 존치할 거냐, 전부 다시 원래로 돌릴 것이냐. 어떤 하천에서는 지금 현 상태로 보를 유지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물을 자연 상태로 돌려야 될 때가 있고 이럴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하천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는 때에 따라서도 어디에서 물을 모았다가 물이 정말 모자라는 데는 물을 모았다가 쓸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세력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이분법적으로 묻는 것 같아서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조금은
열어놓는 결말, 열어놓는 접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아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들, 이 거버넌스도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정말 순수한 의미로 와서 거버넌스의 취지에 공감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가끔씩 계산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를 들고 오고 또는 지역의 어떤 이기주의를 들고 오고 본인의 그 입신을 들고 오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답은 제가 이 자리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민하셨지만 답을 내릴 수는 없었으나 방향성은 저는 열린 형태로서 거버넌스 형태로서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그 계산기 들고 오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들고 와서 문제를 같이 풀어본다 그러면 전 답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박사님 이 답변에 대해서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아닙니다.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싸워도 돼요. 예, 맞습니다. 저는 또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우리 안종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우리가 이제 수질 관리나 수량 관리를 물 관리의 관점에서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수변 구역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수변이라는 것은 결국 물이 점이 아니잖아요. 물은 선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이 또 생기고 동물이 모이고 식물이 생기고 사람도 물 주변으로 이렇게 모여서 살다 보니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오래 살다 보면 또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4대강 같은 문제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은 수량이나 수질만 관리해서는 안 되고 이 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역의 사람과 동물과 식물의 공존과 협력의 문제를 함께 다뤄야 되니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2시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각자 느낀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이 2시간 동안 좋은 말씀을 해주신 최종수 박사님 그리고 안종우 박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우리 두 분께 감사를 드리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